엔비디아한테 기대하던 것은 100점 맞아라 였는데 100점 맞았습니다. 매출액, GP 마진, EPS 전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상회했고요. 계속해서 이 수요단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라는 것이 증빙되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외로 4% 후반 정도로 상승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크게 상승해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었는데 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하게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의 BOK가 있었죠. 두 번째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일이죠. 매물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자,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한테 기대했던 것은 100점 맞아라 였는데 100점 맞았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매출액, 그다음에 GP 마진, 얼마나 매출액 대비 이익이 나는지, 더 나아가서 EPS 전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상회했고요. 더구나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과거랑 없었던 게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28년도에 예상 가이던스가 1년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즉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당연히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다음 분기 아니면 6개월 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이클의 과연 끝자락에서 엔비디아라는 해자 기업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젠슨왕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의 엔비디아의 화답은 역시 엔비디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높아지면 엔비디아의 마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을 텐데 과연 내년도 엔비디아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요.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냐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설마 엔비디아의 마진이 떨어지면 그것조차 부정적일 수 있고 두 번째, 혹시나 엔비디아가 이 마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향후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의 개수와 용량을 줄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 한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이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엔비디아가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GP 마진이 75%가 될 거라고 봤고요. 내년도 GP 마진이 74%로 1%포인트 하락한다. 즉 마진이 메모리 반도체, 즉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마진이 살짝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수요단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라는 것이 증빙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밸류체인 상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원하는 그런 답들을 엔비디아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파민에 쩔어 있죠. 기본적으로 5% 이상 사이드카가 나와야지 상승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험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을 상당 부분 하회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았다면 물론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외로 4% 후반 정도로 상승했지만 그것의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크게 상승해도 나쁘지 않은 국면이었는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하게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의 BOK가 있었죠. 물론 인상이라는 게 그 안에 과정들을 놓고 보면 우리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깜짝 발표한 그 당시 기본적으로 주가는 크게 밀렸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일이죠. 매물대가 많습니다. 즉 코스피 지수로 보면 7,000포인트부터 전고점까지 제가 산출을 쭉 해보니까 약 한 91.6조 원, 즉 러프하게 90조 원의 매물대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본전이 되면 나갈 것이다. 아니면 이쯤 되면 내가 이 불안한 우리 국장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매물대가 상당 부분 녹아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을 것이냐로 반문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매출액 대비 수요 증가가 70%라는 것입니다. 자, 내년 전체 매출은 올해 대비 70% 늘어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내년도는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조차도
내년은 전쟁 같은 병목의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가격이겠죠. HBM 가격이 1년마다 재산정된다 한다면 내년에도 충분히 지금보다도 20% 이상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3분기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계속해서 수요의 진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베라루빈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베라루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의 수요에 의해서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상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운그레이징이 없고 기본대로 HBM4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5% 정도 GPU 가격을 인상하겠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즉 메모리 가격 업체한테 과거 같으면 이 가격을 눌림이라는 그런 선택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살짝 희생하면서 전반적으로 또 다른 업체들한테 빅테크겠죠.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기본적으로 가격을 전가한다는 것이 이 밸류체인 상에서의 굳이 값과 을을 따진다면 우리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 흔히 언론에서는 슈퍼 을이라고 하죠. 을을 벗어나서 이제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소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만의 이슈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매출액이 96억 2천억 달러였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89억 달러입니다. 즉 전체 매출의 92%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더구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SK하이닉스는 결국 엔비디아가 되고 싶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후 먹거리 엔비디아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우려감들은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더 투자 시기를 넓혀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냐 아빠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동일한 현상인데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아니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하루하루에 따라서 좀 더 시세의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HBM4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게 최근에 컨센서스로 자리하고 있고 실제 가이던스와 실적도 그렇게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캐치업 더 나아가서 SK하이닉스가 향후 데이터 센터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방향성은 같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은요 산다 안 산다의 문제이지 언제 사느냐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정말 시대의 주식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그 주식이 우상향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계속해서 반등은 시작됐죠. 실제 8월 달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 약 32% 상승했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의 반등이 성에 안 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주주 환원 정책이 11월 19일까지 이러한 기세라면 아마 10월 말 정도면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이슈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반등세는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겠죠. 자, 그 언제 타이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하나증권, 저 빈센트가 몰아보는 SK하이닉스의 타겟 프라이싱은 360만 원입니다. 따라서 방향성은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는 타겟 프라이싱은요. 그 시점부터 12개월 포워드입니다. 즉 1년의 이상의 그 시계 속에서 가능성이 높은 그 어느 순간에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전부 무당이 될 수 없죠. 내일 360만 원 됩니다. 아니면 연말에 360만 원 된다라는 그 어떤 법칙도 없고요. 다만 지금의 어닝에 대한 기대치 더 나아가서 찍히는 데이터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1년 안에는 360만 원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전망치는 그렇게 제시드리고 있고요. 단 저희 애널리스트 추정치는요. 매 순간 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도요. 원화 환율, 즉 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가 추정했던 기본적인 모형 대비, 모델 대비 지금 원화 강세의 강세율이 한 6에서 7% 정도입니다. 즉
앞으로 하반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그들의 채산성과 감익에 대한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늘 변수는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해소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의심은요. 금리 인상기에 빅테크들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올해랑 내년 또 적자 가능성이 높다. 물론 데이터 센터의 마진율이 20% 이상이니까 이러한 투자적인 시계를 놓고 봤을 때 2027년 말 아니면 2028년부터는 빅테크들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 전환될 거다라는 전망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러프하게 보면 1년 반 동안이 보릿고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더 파이낸싱, 즉 엔비디아가 자기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대는 이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이번에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더 나아가서 3자 자본은 5천억 달러 이상을 동원하겠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이 거대 밸류체인과 플랫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비넛이 바로 직전까지로 돌이켜 볼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듀얼 먼데이트, 즉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업률과 매월 신규 고용, 비동업분 취업자 수 고용이라는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물가 측면에서는요. 아무래도 소비 경제이다 보니까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 물가 지수, PCE 디플레이터 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7월달 PCE는요. 헤드라인이 3.7%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었고 코어 PCE는 3.3%였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존에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 타겟팅 2%를 훌쩍 넘은 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전부터의 시계 흐름을 논다면 고점 찍고 내려오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또 다른 방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물가는 컨센서스 대비 그냥 조금은 상회했지만 컨센서스 대비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시장의 영향은 무차별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공교롭게도 잭슨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캐비너시 시대에 캐비너시가 주창하는 트리미드 PC, CPI 등등 절사평균 물가 지수도 캐비너시의 연준이 자기의 정책을 펼 때 이러한 물가 지표도 다양하게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기존의 PCE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다른 물가 지표의 중요성도 좀 더 부각되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가 3%로 0.25%포인트 상향했고요. 근데 이 3%가 의미하는 게 이례적으로 연속해서 인상했다는 게 좀 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의중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금리 인상의 과정 속에서 근거 속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7%포인트 상향한 3.3%, 내년도요 2.9%, 종전에는 2.1%였습니다. 즉 이전 전망보다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요. 더구나 자료가 하나 나오겠죠. 그 자료를 보면 올해 0.7%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기였고 지출단에서 보면 설비 투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계속해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상향, 견고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견고한 국내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다. 금리가 올린다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는 돈의 가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근면에 성장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좀 생각 좀 해봤는데요. 사실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비너시가 얘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이 있죠. 전략적 모호성은 즉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요 오해하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어떨 때는 비둘기적으로 어떨 때는 매파적으로 즉 시장이 워낙 캐비너시가 블랙아웃 기간을 더 나아가서 아무런 의사소통에 대한 절벽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과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캐비너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1970년도 연준이 행했던 것처럼 좀 더 투명한 의사소통보다는 다소 단절될 수 있지만 자기의 스탠스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통화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건 다 장기금리 낮춰주겠다. 연준이 모든 걸 하겠다라고 원하는 거지만 실제 현실화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시나리오니까요. 늘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은요. 잭슨홀 아시는 것처럼 심포지엄인데요. 잭슨홀의 이번에 페이먼트와 팔리시 아닙니까? 즉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을 논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 9월 15일 날 예정돼 있는 크레디티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 즉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연준의 의중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 이퀄 미국의 단기채에 대한 수요
이퀄 미국 단기금리 하락, 그것은 전반적인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리가 너무 높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으로는 하반기에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는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는 수준보다는 속도입니다. 금리가 4%, 5%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오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이백은 9월 9일부터 액션을 취한다고 베센 재무장관이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9월달 가면 지금의 장기 금리의 상승 폭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봉책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장기 금리는요, 경제 성장 플러스 유동성 플러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세 개의 축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장기 금리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백 규모를 계속해서 늘린다, 아니면 피마 레포, 또 다른 외환 시장이 개입해서 장기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등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중간 선거까지는요, 미국의 장기 금리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재무부는 의회 통과 없이 행정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왜 미봉책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단이 있고 공급단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부가 하는 바이백은 전부 공급단의 흐름이죠. 수요단의 흐름은 경기, 인플레이션. 그렇다면 어느 한 부분에서 지금의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